보잉 737 NG 항공기에서 균열 현상이 발견돼 전 세계 50여 대 항공기의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우리나라도 9대가 포함됐는데 정부는 국내 항공사 9곳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검찰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김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지만 일본 전범 기업들은 여전히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33%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지난 2년간의 미성년 음란물 관련 판결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잉 737NG 기종에서 잇따라 동체 균열이 확인돼서 현재까지 53대가 운항 정지됐습니다.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또 운항이 정지된 항공기 53대 가운데는 우리 국적기 9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체 균열이 확인된 국적기 9대는 최소 수치이고 이번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국내 다른 보잉 항공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 항공사의 737NG 기체 내부 모습입니다. 볼트 옆으로 7mm가량 금이 갔습니다. 다른 항공사의 같은 기종에서도 역시 비슷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금이 간 부품은 항공기 날개의 이음새를 기체 안쪽에서 받쳐주는 일종의 철제 지지대입니다. 갈빗대처럼 날개를 연결해주는 부위입니다. 하나의 그 볼트에 가깝게 크랙이 있지. 균열 원인에 대해 업계에선 이착륙 때 반복적으로 양력을 받으면서 생긴 이른바 피로 파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3만 번 이상 비행한 기체에서 결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검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의 737NG 가운데 3만 번 이상 비행한 42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대에서 균열이 확인돼 운항 중지됐습니다. 대한항공 5대, 진에어 3대, 제주항공 1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균열로 운항 중지된 항공기는 지금까지 53대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지된 항공기를 수리해서 정상 운항할 수 있게 하는 게 국토부는 3만 번 미만으로 비행한 나머지 항공기 108대에 대해서도 검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잉은 다음 달 방안에 해당 부품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균열이 생긴 항공기의 경우 최소 2개월간 운항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네, 이번엔 보잉 737NG 기종에 특정됐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특정 기종이나 특정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만큼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 저비용 항공 막론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서 정부가 특별 안전 점검을 통보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비상 착륙을 앞둔 캄캄한 기내. 승무원들의 다급한 안내 방송이 쏟아집니다. 짐 같은 거 절대 꺼내시면 안 됩니다. 충격 방지 자세 생각하고 계세요. 승객들이 기내에 갇혀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타이어 펑크에 에어컨 고장까지 겹치면서 14시간 가까이 연착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륙을 앞둔 비행기 엔진에서 불길이 솟았고 대한항공 역시 연료 밸브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모두 최근 열흘 새 연달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비행기 못 타겠다 하면서 그다음에 너무 불안해하셔가지고 결국 국토부가 국내 항공사 임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큰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항공업계에 안전 불감증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안전장애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착수하였고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잇따른 사고 원인에 대해 업계에선 신생항공사 3곳이 한꺼번에 출범하며 생긴 정비 인력 유출 문제, 최근 일본 노선을 재조정하면서 생긴 일정 혼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추정합니다. 동남아나 인기 노선을 더 투입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도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틴하게 있던 스케줄에서 변경이 되면 이제 리듬이 깨질 수 있게. 국토부는 각 항공사 운영 실태와 비상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문제시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형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을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16일 만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일정을 당긴 기자간담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퇴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2주 만입니다.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2달 반 동안 갈등이 심해 국민들이 많이 지쳤다며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감을 밝혔지만 지도부 책임론 주장에는 극소수가 그러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라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지. 이번 총선을 못 이기면은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당의 쇄신은 정책을 잘 만들어 국민 어려움을 푸는 것이라며 당직 개편 등에도 부정적 입장을 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대외적인 유감 표명의 성격도 있지만 조국 정국으로 누적된 당내 위기감, 쇄신 논란에 답하는 당 내부에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두 발언에선 검찰개혁 필요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당 내부에선 늦었지만 대표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과 추가 쇄신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선 자기 반성이 없다며 사과를 평가절하했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긍정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1차 외부 인사 영입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금 진통과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과거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내일 명단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긴급 소집한 비공개 회의 직후 영입 인사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그 얘기는 당 사무총장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일 1차 영입 인사 10명가량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한 명을 콕 찍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안 맞아요. 사령관 시절 공관병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입니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을 정부의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의 대표 피해자라며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 또 부인은 공관병 폭행과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영입 이루에 대한 상인성도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한국당은 내일 1차 영입 인사 명단에서 박 전 대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 전 대장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영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첫 영입부터 당내 잡음만 키웠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있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고 했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취하해서 정치적으로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친상에 대한 조의로 연설을 시작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강도는 낮지 않았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우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을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인 이른바 권은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분산으로도 검찰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되어 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표결에 붙이자는 겁니다. 또 민주당,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충돌 때의 고소 고발을 서로 취하해 정치적으로 사태를 풀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전국 인식이라고 했고 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아온 야당 대표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조문을 받고 가족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효가 훨씬 많았다고 애통해하면서도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 대해서 평소처럼 국정을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영정 곁을 뜨지 못하는 대통령.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들의 심정은 SNS로 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처럼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했다는 말을 남기셨다. 때때로 기쁨을 드렸을지 몰라도 불효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는 조문을 오지 말고 국정을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친지와 신도들만 참석한 조촐한 기도. 결국 정치인과 측근, 시민들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도 뭐 여기서 그냥 이 정도 하고 갈래. 하지만 멀리서 온 야당 대표들의 조문까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목한 시기에 연탄 배달도 하고 또 뭐 계란 행상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해드린 것, 그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 일중러 주한 외교사절과 이낙연 총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향숙 여사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상주의 뜻에 따라 문 대통령 모친의 별세 소식을 북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엔 장례 미사가 열리는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참석합니다. 이후 장지인 양산에서 문 대통령은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피의 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 소환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도 할 수 있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공개 소환은 물론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도 허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청사 안팎에서 언론의 모든 촬영을 금한다는 겁니다. 오보의 가능성이 높거나 공적 인물 등의 중요 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각 검찰청에 설치한 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 브리핑도 없애고 모든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대검, 대한변협, 언론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법무부와 협의하지 않았거나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돼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감시의 대상인데 언론사가 오보를 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오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훈령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입니다. 유력 인사들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끼어 있고 오늘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이 김성태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인맥 채용을 지시한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유열 전 KT 사장과 인사 담당 김모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인사 담당 상무에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이 만난 시기를 놓고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서 전 사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을 2011년에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들과의 만남이 2009년 5월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운전을 하는 우리 수행비서에게 보낸 메일에 저 일정표가 정확하게 그 일정이 잡혀있는 그런 증거물을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김 의원이 부정채용을 청탁했고 이 회장은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김 의원에 대한 뇌물죄 판단을 마무리짓고 선고를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8월 2심 선고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에서 최 씨는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현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첫 재판에서는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 JTBC 손석희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한 뇌물 등 주요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로 유죄가 인정된 말 3마리에 대해선 삼성이 소유권과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다며 딸 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를 확인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손 사장을 상대로는 태블릿 PC 보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인은 이 보도로 최 씨가 비선 실세가 됐고 양형에 영향을 줬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죄 등은 대법원에서 모두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양형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는 발언권을 얻어 자신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평범한 삶을 살며 박 전 대통령을 도왔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도 혼란과 무리를 일으킨 점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측이 요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 등을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1년 전 오늘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일본은 꿈쩍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 보복에 나서 오늘 곳곳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원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뿐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생포로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청이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찾은 이춘식 할아버지의 집.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이 간직해온 판결문. 재판에서 이긴 1년 전 오늘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첫째서보다 이들 성소에서 이겼다고 한다고 게 나는 귀가 어둡게 좀 만들지. 그때 그 판사들이 12명인가 되대. 내가 숫자를 씌어봤어. 아직도 선명한 징용의 상처. 할아버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직 상처를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의 입에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맴돕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미안하지. 미안해. 나로도 이렇게 불편 싫었고 자꾸 열애싸움 이러면 미안하고 그냥 밤낮 내가 호소하는 것만으로. 1년 만에 서울행. 끝나지 않는 싸움에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밀려오는 초조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마른 줄만 알았는데 초등학생들이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통에 그만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저희 반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편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춘식 할아버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고맙네. 눈물 나와. 왜 또 오셔? 초등학생 거냐. 풀릴 듯 여전히 풀리지 않는 70년 묵은 한. 할아버지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합니다. 백인성 기자가 현재 상황과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년 전 오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범기업들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전범기업의 재산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한국 법원이 보낸 집행 관련 서류를 아무 이유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협의를 해보자며 일본까지 건너간 피해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고 이 절차가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런 방식으로. 사실 법원은 일본 측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직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차상 하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본 측 의견을 기다리는 상황. 국가 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법원에서 유보하는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일본 정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 법원에 40여 건 이상. 모두 승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일본 정부도 요지부동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오로지 한국에 있다고 떠넘기면서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없다는 주장을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에 우리에 대해서 추가 보복도 할 태세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일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오로지 한국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내놓은 논평입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니 갈등을 봉합하려면 사법부 판단을 뒤집으란 주장입니다. いずれも韓国国内の問題であり、国際法上の義務違反を正当化する理由には当たりません。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도 부정적입니다. 연말까지 두 나라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국제회의는 세 차례.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약속을 지킬지 말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말을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11월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연말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강제 매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외교수장은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現金化され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そ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起こった場合は日韓関係はさらに深刻な状態になる。 지난 1년 동안 아베 정부가 한 일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배상 책임도 대화도 싫다는 인식 안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했던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는데 법적 처벌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석 달여간의 조사 끝에 32살 피의자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논란이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인 폭행이 있어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사건 당시 맑은 날씨와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각도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뒷좌석에 있던 5살과 8살 된 자녀들을 인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검찰이 경찰 판단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형사법상으로 이제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될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 끝까지 이제 그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러면 법정에 가서도 사건 당시 부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5살, 8살 자녀들은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한 후 일반 담배로 돌아간 흡연자가 적지 않은데요. 옳은 선택일까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아직 위해 가능성 수준이지만 일반 담배는 이미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전자담배를 즐겨 피웠던 이 남성은 요즘 다시 일반 담배, 권련을 피웁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탓입니다. 그 정부 공고 그 영향이 좀 컸죠. 해외도 문제도 있다 그러고 겁을 먹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연초를 다시 회기를 했죠. 정부의 발표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권련보다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관련한 폐 손상의 약 80%가 액상형 전자담배 속의 마리화나 성분 THC와 연관돼 있어 해당 제품만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성분이 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통하지 않습니다. 위해성 정도와 인과관계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 정부의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공중보건에 중대한 사태를 우려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담배를 다시 피우라는 게 아닙니다. 담배가 결국은 암을 일으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죠. 전자담배도 물론 끊으셔야 되지만 원래 담배는 발암물질이 69종이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국내 폐손상 의심 사례는 단 한 건이지만 일반 담배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6만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윤모 씨가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 측은 재심 청구를 서두르겠다고 밝혀 핵심 증인인 이춘재가 올해 안에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 장애가 있어 불편한 다리로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그치, 답답합니다. 조사받는데 힘들거나 하시진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30년 전 경찰 강압 수사에 하지도 않은 범행을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씨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재심 청구서를 낼 계획입니다. 가장 큰 재심 청구 사유는 진범이라 주장하는 이춘재의 자백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춘재의 자백은 너무나 그러니까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고 과거 경찰의 불법 수사 정황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윤 씨의 신체 상황 때문에 도저히 사건 현장과 모순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교묘하게 이제 사후에 이제 조작한 거죠, 사실상.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장소와 과정 등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이춘재는 재심 결정을 좌지우지할 핵심 증인입니다. 재심 결정 전 신문 과정에서 법원이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르면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신문이 빨리 진행되면 이춘재가 올해 안에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윤 씨 변호인은 다른 재심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재심을 반대하지 않고 돕겠다는 입장이라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징역 4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진 소라넷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확정한 형량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운영됐고 여기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도 700개 넘게 유통됐습니다. 형량이 적절한 것일까요?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의 운영자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운영자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이 형량은 적절한 것일까요? 법원 형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이슈팀에서 지난 2년간 비슷한 범죄에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추적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을 법적인 용어로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 KBS 이슈팀은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검색어로 지난해부터 지난주까지 약 2년간 공개된 판결문 102건을 입수해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과 관련된 피고인 106명이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피고인 106명 가운데 39명, 37%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올려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이나 사진을 찍거나 찍어 전달케 한 제작자 41명, 39%, 배포된 영상 등을 내려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는 25명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미성년자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 39명 가운데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3명뿐입니다.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은 사람이 18명, 단순 벌금형 16명,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경우는 2명으로 대다수가 징역 실형을 피했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징역 실형이 30명으로 73%를 차지했지만 실형을 피한 경우도 27%나 됐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또한 전체 25명 가운데 징역 실형은 단 2명으로 징역형을 미룬 집행유예는 6명이었고 단순 벌금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6명 전체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징역의 실형 선고가 35명으로 33%에 그친 반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거나 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66%를 차지합니다.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은 최대 무기징역, 배포는 최대 10년, 단순 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은 약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감형이 비일비재합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라는 이유로 참작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음란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금전적 수익이 적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항소까지 간 경우는 31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17명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국민적인 인식과 실제 처벌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예, 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해서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사법 체계의 문제점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양형 기준도 없고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한 게 우리의 사법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허효정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만 개를 유통시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손모 씨에 대한 미국 공소장입니다. 혐의는 모두 6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광고와 영상 제작, 배포, 범죄 수익 세탁 등입니다. 반면 손 씨 우리나라 법원 항소심 판결문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영리 목적의 배포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배포 단 2개가 전부입니다. 형량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손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대 종신형. 우리나라에선 검사의 항소 끝에 그나마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니멈 레인지 이하로는 떨어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어린이를 이용한 거, 그다음에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중에게 배포하도록 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 요소가 돼가지고.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사람들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1,700여 개를 내려받아 갖고 있던 사람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165개를 내려받은 사람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00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은 오히려 벌금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맡기다 보니 형량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반면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범죄자들의 평균 형량은 5년 10개월, 판매자의 경우엔 무려 평균 11년 5개월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바라보는 두 나라 사법당국의 인식 차이가 실제 형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일주일에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시작됐죠. 내년에는 종업원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을 남기고 중소기업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66%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특히 인력 문제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미뤄줄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안 된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직원 80명이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올해 수출만 1,000만 달러가 예상돼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제는 큰 부담입니다. 자동화 설비도 추가했지만 인력이 걱정입니다. 100여 명 필요한데 80명이 일하는 거는 근로시간을 늘려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직원들도 52시간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직원들이 떠나게 되니까. 중소기업계는 당장 2달 뒤에 주 52시간제를 하는 건 어렵다며 노동계를 찾았습니다. 일을 좀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삶의 질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된 취지대로 훼손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이상 유예하자는 중소기업과 일정대로 하자는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 또 중소기업 측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때 처벌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줘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MBN이 출범 당시 회계장부를 조작해 정부 기준을 맞췄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MBN 임직원 명의로 매입된 주식이 정말 임직원 개개인의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차명 주식인지입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차명 주식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소 자본금 3천억 원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려 임직원 명의로 매입한 주식 550억 원어치가 실제로는 회사 소유 주식인데도 이를 장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MBN 회사 법인과 함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 고발하면서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이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한 만큼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금융위 결론대로라면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차명으로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숨긴 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편 승인 당시 허위 문서 제출에 해당하는지와 신문의 방송 겸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어겼는지 두 부분이 쟁점입니다. 당장 내년엔 MBN 등 종편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차명주주 의혹이 출범한 지 10년이 다 돼서야 밝혀진다. 승인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개국 이후 최대 위기로 규정한 MBN 노조는 이와 관련해 회사에 대책을 주문했고 MBN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경제난 해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로 총리가 사퇴했는데 2011년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아랍의 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달 초 일주일 동안 149명이 숨졌던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불과 닷새 사이에 100명이 또 숨졌습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4위지만 인구 4분의 1이 하루 2,000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비롯된 시위는 이제 경제난 해결을 넘어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اليوم الشباب يطالبون بتغيير جذر حقيقي للسلطة. هذول الناس متمسكين بالسلطة صار 16 سنة. 인근 레바논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30%가 넘는데 정부가 무료 메신저 프로그램에 세금까지 부과하려 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결국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اليوم ما بخفيكم وصلت لطريق مسدود وصار لازم نعمل صدمة كبيرة لمواجهة الأزمة. 하지만 시민들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연립한 정권이 나눠먹기식으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현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I saw the same faces that killed most of the Lebanese in all their factions and they're still doing the same now. 이집트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시위는 모두 경제 문제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1년 미완성으로 끝난 중동 아랍의 봄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일부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란 경고가 제기되었었죠. 예상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상하이나 방콕 같은 대도시들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 순식간에 도시를 덮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로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 일부 지역은 30년 뒤 물에 잠길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남부 거의 모든 지역, 경제 수도인 호찌민마저 수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 범위가 기존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형 지물을 배제하고 땅의 높이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해보니 예상치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Relied on measurements from satellites which couldn't distinguish between buildings and the ground. 태국은 수도인 방콕을 포함해 인구의 10%가 수몰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1%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던 기존 예상치를 훌쩍 넘긴 겁니다. 중국의 상하이와 인도의 뭄바이 역시 도시 중심부 등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라크 바스라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역사 문화유산이 많아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지역들에 임시 방파제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위험 지역 인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200만 명 이상의 팬들과 만났던 1년 2개월의 월드 투어를 어제 마쳤습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이들의 남은 목표는 무엇일까요?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시작한 월드 투어가 다시 서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전 세계 23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영국 런던 웸블리와 미국 뉴욕 매츠 홈구장인 시티필드, 외국인 가수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무대에도 섰습니다. 정말 먼 나라 한국에서 시작된 이 K-팝이란 문화와 음악, 그리고 이제 수많은 파생되는 공연, 이런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도 영광스럽고, 아이돌을 넘어 세계 정상의 아티스트가 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에 200만 명 넘는 팬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신인 때부터 이들을 지켜본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이미 그룹 비틀스의 성취에 못지않다고 평가합니다. The Beatles stuck to their guns. They worked hard on what they did, and they became a sensation. They stayed true to what they represented and who they are. 방탄소년단은 이미 빌보드 1위, 기네스 신기록에 이어 이제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래미상 수상을 목표로 남겼습니다. I think we're all rooting for them to get a Grammy, either get a Grammy nomination or get a Grammy win. That would be amazing, or Grammy performance.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한국 그룹 최초로 수상했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도 올해 다시 새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12월 동아시안컵 대회는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이 남녀 대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취임 후 첫 한일전 승리를, 콜린 벨 감독은 전승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한모림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의 벤투 감독에게 오는 12월 동아시안컵 대회는 취임 후 첫 한일전의 무대입니다. 가장 최근 A매치 한일전이었던 2년전 대회에선 우리가 4대1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벤투 감독은 외국인 감독이지만 한일전의 의미를 잘 안다면서 전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O que significa jogar contra o Japão. Sabemos que existe na competição, voltando a referir, que é uma competição diferente, num momento diferente. 국내파 신예들의 기용도 예고했습니다. 공식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어서 유럽파들을 소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ouco melhor outros jogadores e muito provavelmente trazer pela primeira vez alguns jogadores da seleção nacional. 데뷔전을 앞둔 여자 대표팀의 콜린 벨 감독은 파격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강팀인데다 에이스 지소연이 합류할 수 없지만 3전 전승으로 우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호 북한이 이번 대회는 불참하지만 언제든 자신 있다는 벨 감독이 유쾌한 성격대로 대표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관심입니다. But we will play them in the Olympic quali, so I'm looking forward to that. So for me personally, 문제 없어요. 벤투와 콜 감독은 다음 달 말 동아시안컵에 나설 남녀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무림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다시 신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바야돌리드전에서 팀이 5골을 넣었는데 메시가 2골과 도움 2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1대1로 맞선 전반 29분 메시의 절묘한 패스가 비달의 골로 연결됩니다. 예측을 불허하는 패스에 역시 메시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5분 뒤엔 환상적인 프리킥을 선보였습니다. 꽤 먼 거리였지만 강력하고 정확한 프리킥은 골키퍼도 손쓸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홈팬들은 마치 신을 영접하는 듯한 손동작을 펼쳤습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절묘한 드리블과 패스. 계속되는 환상적인 플레이에 팬들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메시는 후반 30분엔 라키티치의 패스를 받아 또 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물 흐르듯 공과 몸의 방향을 바꿔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아레스의 골을 만든 기막힌 패스까지 메시는 5대1 승리와 선두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부상 공백에도 2골, 도움 2개를 기록한 메시는 클럽 경기에서 평균 92분 18초 만에 한 골씩 생산할 만큼 여전히 강력합니다. 도움을 포함한 공격 포인트는 66분 16초 만에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산 50번째 프리킥골을 기록한 메시는 호날두의 4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과 최고의 계약, 멋진 한 해를 보낸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평소 무뚝뚝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뒤에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MVP 오재일의 결승타로 끝난 한국 시리즈. 하지만 김태형 감독이 말한 가장 고마운 선수는 포수 박세혁이었습니다. 의지가 나온 다음에 주전 포수로 초타임 풀타임으로 뛰고 체력적으로 제가 포수 출신이니까 좀 애정이 좀 더 가죠. 또 관심도 가고 또 혼도 더 많이 내고. 계약금 포함 3년 28억으로 역대 감독 최고액을 경신했지만 자신보단 선수들을 더 신경 썼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따라오는 거고. 허경민 선수가 감독님만큼은 받아야겠다고 약간 그런 기사가 많은 거 보셨어요, 그 기사? 그러면 야구를 더 잘해갖고 더 받아야지. 무슨 내년에 3할 이상 치고 그래서 더 받아야지. 시즌 초 롯데와 벤치 클리어링으로 구설에 오른 것도 선수를 위한 마음이 앞서서였습니다. 감독으로서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지만은 규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화가 났다고 해서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는 거고. 호랑이 같은 무서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저희 집안이 저도 경상도라 말이 좀 짧아요. 말이 짧고 뭐 이렇게 조곤조곤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직선적으로 뭐 툭툭툭 내뱉는 스타일이라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도 있죠. 이제 새로운 3년, 김태형 감독이 꿈꾸는 두산은 늘 같은 모습입니다. 두산 베어스는 어떤 감독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이 선수단의 이 끈끈한 정은 정말 어느 팀 못지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팀을 운영하면 이 팀은 항상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라는.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다음 달 프리미어십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면 대표팀 선수들은 1군 등록 일수 80일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한국야구위원회가 대표팀 선수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현행 FA 자유계약 신분 규정에선 한 시즌 정규리그에서 1군 등록 일수 145일을 넘겨야 1년 출전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등록 일수 80일 부여 규정은 큰 혜택입니다. 경기만 했다 하면 5세트까지 가면서 체력 소모가 극심했던 KB손해보험이 오늘도 5세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개막 이후 5경기 연속입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4경기 연속 5세트 경기를 치렀던 KB손해보험은 오늘은 쉽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OK저축은행의 레오가 갑작스러운 종아리 통증으로 실려 나간 뒤 분위기는 KB손해보험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세터 황태기가 날카로운 서브를 꽂아 넣으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황태기는 외국인 선수 브람에게 꼭 알맞은 토스를 올려줬습니다. 상대 에이스 송명근에게 목적타 서브를 몰아넣으며 OK를 괴롭혔습니다. 초반 2세트를 가져간 KB손해보험은 3세트부터 다시 흔들렸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간다. 지금 우리 매 게임이.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겨가지고 한번 탈출 한번 해야 돼. 권순창 감독의 이런 바람과 달리 OK저축은행의 송명근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경기는 다시 5세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를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간 OK저축은행은 KB손해보험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4연승했습니다.
여자부 예상 GS칼텍스가 기업은행을 물리치고 3연승을 거두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시즌 첫 라이벌전에서 WNBA를 경험한 박지수와 역시 WNBA 출신 그레이의 자존심 대결이 뜨거웠습니다. 누가 웃었을까요? 김도환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선수만 뛰는 2쿼터. 박지수는 196cm의 큰 키를 앞세워 16점을 기록해 자신의 단일 쿼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며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3쿼터부터 WNBA 출신 그레이와 치열한 자존심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수보다 8cm가 작지만 스피드와 파워에서 앞선 그레이는 보너스 샷을 얻고 NBA 남자 선수들이 하는 알통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기세를 몰아 박지수의 왼쪽 돌파를 막아냈습니다. 박지수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리바운드에 이은 골로 응수하자 이번엔 스피드를 바탕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지수는 왼팔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수도 남은 힘을 다했습니다. 가드진과 바꿔맞기를 이용한 픽앤롤을 허용하자 똑같이 가드진을 이용해 픽앤롤로 되갚아줬습니다. 둘이 펼친 3, 4쿼터의 자존심 대결은 모처럼 여자 프로농구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박지수가 28점, 그레이가 20석점을 넣었고 승리는 김정은이 26점으로 지원 사격을 한 우리은행이 가져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시즌 우승팀 국민은행에 20넉점 차 대승을 거두고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역시 지난 시즌 정상에 올랐지만 주전들이 노세한 모비스는 인삼공사에 져 7위로 추락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워싱턴이 소토 등의 홈런포를 앞세워 휴스턴을 이기고 승부를 최종 7차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1회 홈런을 친 휴스턴의 브레이브먼, 역전 홈런을 치고 1루까지 배트를 들고 뛰었는데 워싱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회 후안 소토가 홈런을 때린 뒤 똑같은 세리머니를 한 걸로 응수했습니다. 7회 워싱턴은 3피트 규정으로 인해 위기도 있었는데 터너가 1루수 구리엘과 부딪혔고 곧장 수비 방해 판정이 나오자 마르티네스 감독이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그래도 워싱턴은 흔들리지 않고 랜던의 홈런포 등을 앞세워 7대2 승리를 거두고 3승 3패를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죠. 디에고 마라도나가 얼마 전 자국 프로축구팀 힘나시아의 감독으로 복귀했었습니다. 오늘 뉴엘스와의 경기에서 왕좌 같은 의자에 앉아 지휘해 경기보다 더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푸른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발원한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내일 대기질 예보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은요, 대기질이 깨끗한 만큼 현재 야경도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의 풍경인데요. 저 멀리 보이는 풍경들도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대기질이 아주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황사가 서해안 지역부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의 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내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되고 수도권 지역은 덩달아 저녁 들어서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까요? 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높은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출발하면서 오늘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륙과 산간 지역은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20도를 약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강원 영동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